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 환경단체와 함께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기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 측은 지난달 11일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농도별 어린이 행동 권고가 기존 상식과 다른 이유를 설명하고 학부모들의 이해를 구했습니다. 가상현실 VR이나 증강현실 AR로 만든 실감 콘텐츠는 5G의 빠른 통신 속도를 만나 게임은 물론 대중문화까지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콘텐츠들이 한류를 타고 전 세계로 영역을 확대해 효자 수출 상품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한강의 리튬 농도가 북한강과 남한강보다 6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 시내 수돗물도 하류로 갈수록 리튬 농도가 높았는데요. 자세한 내용 과학본색에서 알아봅니다. 넓은 전자기파의 스펙트럼 중 인간이 볼 수 있는 부분은 가시광선 영역뿐입니다. 하지만 붉은색보다 파장이 긴 적외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어떨까요? 오늘 궁금한 S에서는 적외선으로 본 세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착용 기준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서울 광화문 필원에서 미세먼지 환경단체인 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합니다와 함께 간담회를 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11일 국가기후환경회의가 미세먼지와 국민건강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농도별 어린이 행동 권고가 기존 상식과 다른 것에 대해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추가적인 토론을 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앞서 국가기후환경회의는 지난달 열린 미세먼지와 국민건강 컨퍼런스에서 어린이나 건강한 성인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 이하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 중에 하나가 공장 밀집 지역입니다. 굴뚝 자동 측정기나 지상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국내에서 처음으로 무인 비행선이 단속에 투입됩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강 공장 등 130여 개 업체가 몰려있는 충남 아산 국가산업단지입니다. 무인 비행선이 산업단지 상공을 돌며 미세먼지 등 배출업체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길이 11m, 너비 3.5m의 비행선에는 측정 모듈과 GPS 장치가 장착돼 있습니다. 비행선에서 대기오염 물질 데이터를 보내오면 지상 모니터에서 실시간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대기 확산이 굉장히 활발해서 PM 등 대기오염 물질 농도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하지만 굴뚝 연기 안으로 비행선이 들어갔을 땐 해당 물질들의 농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달부터 현장에 투입되는데 무인 비행선으로 단속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동안 드론도 일부 활용됐지만 비행선 성능이 훨씬 우수합니다. 드론은 배터리 용량 때문에 비행 시간이 20분 정도로 짧은 데 비해 무인 비행선은 최대 4시간까지 가능합니다.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범위가 넓은데 그 넓은 범위를 사람이 조종하지 않고 계획 비행으로 4시간 정도 날 수가 있고 그 왕복 140km 운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300m 높이에서 반경 1km 범위 내에 오염물질 배출원을 샅샅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5만 9천여 곳이나 됩니다. 환경부는 무인 비행선 이외에도 광학기법 센서를 이용한 첨단 장비 등으로 공장 밀집 지역 미세먼지를 집중 단속할 계획입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내년 2월까지 차량 이부제가 시행됩니다. 겨울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를 줄여보겠다는 정책인데요. 초미세먼지 농도를 재는 측정 신뢰도를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미세먼지가 건강을 위협하면서 매일 수치를 살펴보는 게 일상이 됐습니다. 특히 초미세먼지는 PM2.5, 즉 지름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아주 작은 먼지로 코나 기관지에서 잘 걸러지지 않아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초미세먼지 측정기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성능 평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기존에는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국내에서. 그래서 저희가 최초로 초미세먼지 입경 분리 장치를 실제 먼지를 이용해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했습니다. 전국에 설치된 초미세먼지 국가 측정망은 300여 곳. 이번에 개발한 초미세먼지 측정 시스템으로 실시간 전달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정확한지 평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초미세먼지의 측정 정확도를 한 단계 끌어올린 이 기술은 측정 장비의 국산화는 물론 수출 전망도 아주 밝습니다. 초미세먼지 입자를 분리하는 분립장치 효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들이 일상에서 접하는 초미세먼지 농도 수치를 더욱 믿을 수 있고 기술 지원을 통해 외산 장비에 의존하던 초미세먼지 측정기의 국산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환경 공해를 넘어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를 정확히 측정해 평가하는 기술이 국민 건강을 지키는 바로미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지난 화요일과 수요일 일본에서 강도 높은 지진이 잇따라 10차례나 발생했습니다. 특히 누구나 감지할 수 있고 자는 사람의 절반이 깰 수 있는 강도로 분석돼 이른바 대지진의 전조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과 4일 일본에선 여진이 아닌 개별 지진이 10차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일본 열도 중심부인 간토 북부가 진원인 진도 3 이상의 지진이 5차례였고 이 가운데 3차례는 진도 4로 관측됐습니다. 지진이 잦은 일본이지만 이틀 동안 지진이 이렇게 잇따라 관측된 것은 이례적입니다. 2、3日間は今回発生した地震の規模よりも大きい地震が発生する可能性が高くなってますので十分な注意が必要だとは思います。 일본 기상청이 발표하는 지진 등급은 사람은 감지하지 못하고 지진계에만 기록되는 0부터 서 있기가 불가능한 7까지 모두 10단계로 나뉩니다. 사람의 느낌이나 물체 등의 흔들림 정도를 수치화한 상대적인 개념으로 지진의 절대 강도를 의미하는 규모와는 다릅니다. 이번에 간토 지방에서 관측된 진도 3은 모든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고 자는 사람의 절반이 깨는 수준의 강도입니다. 통상 일본에선 열도 근해 난카이 일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난카이 해곡 거대 지진과 진원이 얕은 간토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도권 직하형 지진이 가장 두려운 시나리오로 꼽힙니다. 茨城県南部でマグニチュード7クラスの地震が発生したらそれは首都直下地震というふうに言われる地震になります。 일본 기상청은 이번 지진들이 발생 메커니즘이 서로 달라 연동작용으로 발생했다고 볼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서도 계속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숲에 나무를 베고 개발하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허가 잣대 중 하나가 산지의 경사도인데요. 그런데 그 기준치가 허술해서 산림 훼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 팀 함형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여주의 한 야산. 밤이 되자 길 한가운데 어디선가 새 한 마리가 나타나 차 앞을 가로막고 섭니다. 취재진이 국립생태원에 문의한 결과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로 판정됐습니다. 어둡기 전에 벌써 4시 반 5시면 울어요. 5시부터 울기 시작해요. 아, 부엉이가요? 그럼 새벽에도 울고. 수리부엉이 서식지 앞을 가보니 숲을 밀어버리고 산비탈을 깎아냈습니다.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부엉이 서식지를 보존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이 이어졌지만 여주시청에서는 산지 전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분들이 이게 수리부엉인지 무슨 부엉인지 있잖아요. 이거 동영상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인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 바람은 수도권까지 확산되어 상대적으로 땅값이 싼 산자락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니 태양광 패널이 여기저기 산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의 택지 개발 현장. 계단식으로 산비탈을 깎은 채 공사가 한창입니다. 타운하우스형 전원주택에 대한 관심을 얻고 수도권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풍경입니다. 나무를 베고 높은 옹벽을 쌓아 집을 짓다 보니 폭우나 지진이 발생하면 대형 재난의 위험마저 있습니다.
기준이 좀 더 강화돼서 산지를 보호하고 재해도 안전한 집을 짓도록 기준들이 있어야 되는데 옹벽도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 깎아지른 경사도 급한 산지에다가 5m, 5m, 10m가 넘는 옹벽을 져서 집을 짓고 있다. 현재 당국이 산지의 전용 개발 허가를 낼 때는 면적과 경관 등 외에 경사도와 표고, 숲의 밀도 등을 고려합니다. 그중에서도 논란이 끊이지 않는 주요 잣대는 경사도입니다. 너무 경사가 급한 곳을 개발할 경우 산사태가 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기준인데 거꾸로 얘기하면 일정 경사도 이하는 허가가 날 가능성이 높은 셈입니다. 야트막한 산지가 많은 지역인데 산지 전용 허가 시에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더 높은 경사도 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산지 훼손은 더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경기도는 북동부 지역에 산이 많고 남부와 서부는 비교적 얕은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구가 조례로 정한 개발 허가 경사도 기준을 보면 평야가 많은 지역에서도 기준이 20도를 넘거나 산지관리법이 허용하는 최대 각도인 25도인 경우도 눈에 띕니다. 용인시에서 보존해야 할 산지가 가장 많은 처인구는 오히려 경사도 기준이 제일 약한데 얼마 전까지 경사도 기준이 25도였고 현재는 20도입니다. 경기도 여주를 조사해봤습니다. 경사도 25도 이상인 곳은 1.1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9%의 영역에 대해 현행 경사도 기준 25도는 있으나 마나한 잣대인 셈입니다. 실제로 산지 전용 허가를 받은 3,189건 중 경사도가 20도가 넘은 지역은 8개 지점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평탄한 지점과 급경사 지점을 포함한 전체 평균 경사도만 맞추면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산비탈의 개발이 쉬워집니다. 산지관리법도 산림법에서 이렇게 나왔고 제정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올해 내년 해서 어떤 각종 기준들의 타당성이 적절한지 저희가 검토해 보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잡은 게 아니고 생태와 경관 보존은 뒷전이고 허술한 경사도 기준이 개발 허가의 주요 잣대로 활용되는 현실에서 산림 난개발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함형건입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가 사전 테스트 과정에서 자동 정지돼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로는 정식 가동 전에 실시해야 하는 종합 성능 시험을 지난 3일부터 수행하고 있었으며 6일 새벽 2시 20분쯤 원자로 자동 정지가 발생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은 이로 인해 방사성 물질의 누출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원 측은 실험 설비인 냉중성제 계통의 오류로 추정하고 정확한 상세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어떤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이번 주에 제가 좀 취재를 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짚어볼까 하는데요. 네. 우선 이 며칠 전에 전해드린 소식인데 이 한강에서 높은 농도의 리튬이 나왔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저도 정말 그 기사를 접하고 놀랐는데 예. 리튬은 우리가 흔히 쓰는 이온 배터리의 핵심 구성 요소잖아요. 네. 또 최근에 사용량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맞습니다. 리튬은 이 중금속이 아니라 경금속으로 분류가 되는 물질인데 예. 가볍고 또 에너지를 많이 저장할 수 있어서 이 최근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이 우리가 아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경우는 이 스마트폰에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또 뭐 노트북이라던가 디지털 카메라 같은 소형 전자기기에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전기차에 리튬 배터리가 활용이 되면서 네. 특히나 이 활용도도 높아지고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좋은 물질로 알려져 있지만 다만 이게 한강에서 높은 농도로 검출됐다니 문제가 되는 건데요. 네. 자세한 연구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뭐 이번 연구는 남한강과 북한강 그리고 이 서울 도심을 가로지르는 한강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 북한강 상류부터 하류까지 6곳과 이 남한강 7곳 그리고 한강 4곳에 물을 떠서 그 물을 분석을 한 건데요. 북한강이나 남한강의 경우는 리튬 농도가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강이 만나서 한강으로 합류하면 그때부터 이 리튬 농도가 높아지는 건데요. 네. 연구팀이 조사한 곳이 이 한강 상류부터 하류까지, 그러니까 한강 상류인 팔당댐부터 영동대교, 가양대교, 그리고 하류에 있는 행주대교 인근 이렇게 네. 네 곳인데 이 리튬 농도가 팔당댐을 지날 때까지는 낮았다가 이 하류로 갈수록 점점 높아져서 행주대교 인근에서는 무려 6배까지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도심으로 들어온 강물이 서울을 가로지르는 동안 리튬 농도가 점점
높아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한강은 서울이나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으로 활용되고 네. 있잖아요.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좀 걱정인데요. 네, 그래서 연구팀이 서울 시내 4곳의 이 수돗물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상류에 가까운 이 서울 동대문구부터 종로구, 서대문구 그리고 하류 지점인 김포공항 수돗물까지 확인을 해봤는데 네. 리튬 농도는 한강에서 조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류보다 하류로 갈수록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경우는 정확한 취수장을 기준으로 한 건 아니고요. 강물의 흐름을 따라서 대략적으로 이 상류부터 하류까지의 지점을 정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이 정확한 분석은 필요합니다. 네, 그럼 이 리튬이 어디서 나왔다는 걸까요? 우리가 사실 생활 속에서 나올 수 있는 리튬은 대부분 이 앞서 말한 배터리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마트폰 같은요. 네, 그렇죠. 이 버려진 배터리에서 네. 이 나온 이 물질이 네. 강으로 흘러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는데 또 한 가지가 이 바로 약물입니다. 네. 이 리튬이 흔히 조울증으로 알려진 양극성 장애의 대표적인 치료제인데요. 연구팀이 동위원소 분석을 한번 해봤더니 실제로 이 뭐 배터리라던가 약물에서 나온 리튬이 이 한강 오염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이 버려진 뭐 배터리나 약물 성분이 폐수로 유입이 되고요. 또 이걸 정화하지 못하고 이 물들이 그대로 한강에 흘러 들어가면서 리튬 농도가 높아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해서 리튬이 한강에 유입이 됐다는 건데 네. 약물로도 쓰인다면 리튬이 건강에는 그렇게 위험하진 않은 건가요? 뭐 아직은 리튬이 어떤 경로로 인체에 영향을 준다 이런 과정은 사실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전문가 얘기를 들어보면 리튬을 양극성 장애 치료제로 쓰는 경우에도 부작용은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 갑상샘 기능 저하증이라든가 부정맥과 같이 심장 기능에 영향을 주는 경우인데요. 네. 하지만 이 다른 약물보다 리튬의 효과가 훨씬 더 좋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치료제로 대표적인 이 치료제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이 부작용이 생겼을 때 약물을 끊고 물을 많이 마신다거나 뭐 링거액을 이용을 해서 수분을 많이 보충을 해주면 한 1, 2주 만에 이 혈중 리튬 농도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이 경우는 리튬이 물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약물을 기준으로 이제 연구를 했던 거고요. 예. 물에 들어있다면 당연히 희석이 되면서 리튬 농도가 좀 낮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약으로 쓰는 리튬이 보통 하루에 이 복용량을 600mg을 기준으로 봅니다. 예. 그런데 이 물 속에 있는 이번에 이 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우리가 농도가 높았다고 봤던 김포공항 인근에서 나왔던 예. 그 한강물에 1리터당 리튬이 1693 나노그램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양인 거죠. 굉장히 적은 양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리튬이 현재까지 완전히 걸러낼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 건강한 사람이라도 수돗물을 통해서 리튬을 장기적으로 섭취를 했을 경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이런 소량의 리튬이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좀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인체에 큰 해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네. 우리가 쓰는 이런 리튬을 좀 제대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은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미리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예,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시베리아 횡단 열차 아시죠? 네, 알죠. 그 네. 세계에서 가장 긴 횡단 열차잖아요. 네, 러시아를 가로지르는 기차인데요. 이 서울부터 북한, 중국을 지나서 이 시베리아 횡단까지 해서 유럽까지 넘어가는 네. 그런 열차가 있습니다. 바로 이 유라시아를 횡단하는 대륙철도인데 그렇죠. 이 지금 우리나라도 추진을 하고 있죠. 네. 이 물론은 지금은 이 북한에 가로막혀 있어서 우리나라부터 출발을 할 수는 없는데 만약에 이 남북 철길이 열리게 되면 이 철도가 거의 뭐 화물 운송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다. 이렇게 네. 지금 보고 우리나라에서 있습니다. 출발해서 유럽까지 바로 뚫려 간다. 뭐 이런 네,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지금 이 화물 운송에 주로 배를 이용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 철도를 이용을 하게 되면 운송 기간을 사실상 절반 이상 줄일 수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이 부산에서 모스크바까지 간다 하는 경우에 배로 화물을 실어 나르게 되면 보통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그런데 열차로 가면 14일 정도면 도착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만큼의 이 비용도 많이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사실 유럽 여행은 비행기로만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네. 이 철길이 열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열차로도 우리가 유럽 여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이 문제가 되는 게 이 네. 열차 선로의 규격인데요. 현재는 이 열차 선로 규격이 나라마다 다릅니다. 이 우리나라와 북한, 중국 그리고 유럽의 경우는 이 선로폭이
1435mm입니다. 네. 그런데 이 러시아나 몽골의 경우는 1520mm거든요. 그러니까 85mm 정도가 더 넓습니다. 우리가 열차를 그대로 타고서 러시아를 넘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이번에 개발이 된 건데요. 네. 선로 폭에 따라서 열차의 바퀴 축을 자동으로 조정을 해주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런 기술이 있군요. 그럼 네. 그 선로가 바뀌면 자동으로 바퀴가 딱 그 사이즈에 맞게 맞춰진다 그런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이 변환 구간, 그러니까 열차 선로가 서로 바뀌는 네. 구간에 한 네. 25m 정도의 가이드 레일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이 열차 바퀴에는 스프링을 달아서 바퀴 축을 저절로 움직이도록 한 건데 열차가 이 가이드 레일을 지나가게 되면 잠금 장치가 풀리면서 바퀴 축을 넓히거나 좁히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현장에서 직접 봤는데 이 바퀴 축이 천천히 변환되는 모습이 실제로도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러시아로 넘어가는 차량의 경우는 문제가 이 차량 연결 부위, 그러니까 철도 위에 있는 객차의 연결 부위도 서로 다르다는 건데 우리 열차와 러시아의 열차는 이 연결기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열차와 차량과 차량을 이어주는 부분도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돌리기만 하면 두 가지 모양을 다 쓸 수 있도록 새로운 연결기를 개발을 했고요. 네. 또 열차 길이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동 장치까지 다 같이 함께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로에 따라서 이게 변한다는 것 자체가 획기적인 발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번 기술의 가장 큰 장점이라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중국부터 유럽까지는 철도가 연결이 돼 있는데요. 네. 중국에서 러시아로 넘어가려면 지금은 열차를 세운 뒤에 아랫부분을 교체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아예 다른 열차로 화물을 실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자동 조절 기술을 이용을 하게 되면 열차를 멈추지 않고도 한번 달리게 되면 그대로 네. 유럽까지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뭐 시간이라든가 그 사이에 들어가는 인력도 다 줄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정말 획기적인 어떤 효율을 줄 수 있는 기술일 것 같은데요. 자, 정말 남북 통일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유럽까지 정말 열차로 여행하는 분들 정말 많아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현재 이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러시아와 협력해서 계속 후속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러시아의 인증을 받고 나면 이 상용화가 또 가능해지게 됩니다. 북한 철길이 열리지 않으면 뭐 소용이 없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리 이렇게 원천 기술을 확보해 놓는다는 데서 좀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뭐 몽골이라든가 중앙아시아의 경우는 러시아와 선로 규격이 같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이 우리 기술에 관심을 보인다고 하니까 기술 자체만으로도 뭐 수출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기술에 힘입어서 열차로 유럽까지 물자뿐만이 아니라 사람 간의 이동도 자유로워지는 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VR이나 AR처럼 가상의 이미지와 현실이 만나서 현실감을 높인 영상을 실감 콘텐츠라고 부르는데요. 네, 국내 기술로 만든 실감 콘텐츠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VR 기술이 모래놀이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모래를 휘저 한 대 모으면 산이 되고 꼭대기에서 한 줌 덜어내면 화산이 터집니다. 공중에 손을 휘저으면 비구름이 몰려오고 땅을 파 골짜기를 만들면 강이 흐릅니다. 모래 위에 투사되는 화면으로 20가지가 넘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습니다. 놀이공원 범퍼카는 VR 기술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바닥에 드래곤이 나타나면 레이저 총으로 물리치고 별이 가득 깔려있는 방으로 가면 누가 더 많이 있다나 겨룹니다. 기존의 VR은 HMD를 쓰고 눈앞으로 실감 영상을 가져왔는데 저는 발상을 바꿔서 정반대로 이 영상을 공간으로 뿌리고 공간 속에 사람이 들어가서 게임 속의 캐릭터처럼 인터랙티브 체험을 하는 대중문화 속에서 실감 콘텐츠는 영역을 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5G의 빠른 통신 속도는 아이돌 그룹 공연을 볼 때도 좋아하는 멤버만 따로 볼 수 있게 해줍니다. 또 한류를 타고 드라마와 영화, 스크린X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CG 기술이 실감 콘텐츠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기술이 어떤 VFX CG 기술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CG 기술이 어떻게 보면 콘텐츠의 퀄리티를 좌우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27억 달러 수준이었던 VR과 AR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에는 209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또 하나의 인기 한류 상품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새로운 과학문화 콘텐츠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광화문 KT스퀘어에서 과학문화 콘텐츠 페스타 개막식을 열고 주말까지 대학로 소극장 등에서 연계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과학문화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들이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를 비롯해 과학문화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이어 주말에는 사이언스 북 콘서트와 대학로 소극장에서 진행되는 과학 연극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가 이어집니다. 내년 메모리 반도체의 전 세계 매출이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IC인사이츠는 내년 반도체 시장에서 낸드 플래시는 19%, D램은 12% 증가한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특히 내년 5세대 이동통신과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이 낸드 플래시와 D램의 성장세를 이끌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전장용 반도체의 경우 올해 매출이 17% 증가한 데 이어 내년에도 13% 성장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이른바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토위는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으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거쳐 공포되면 1년 뒤부터는 타다가 불법 서비스가 됩니다. 타다 금지법은 타다처럼 렌터카의 운전자를 제공하는 경우 관광 목적일 때만 서비스를 허용하고 렌터카 대여나 반납 장소도 공항과 항만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타다는 11에서 15인승 승합차를 빌릴 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운영해 왔는데 이를 차단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서는 국민 편익을 무시하고 공정 경쟁을 제한한다는 반대 의견을 낸 데다 관련한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40살은 앞으로도 살 수 있는 기간이 40년가량 남은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다만 해마다 더 늘었던 기대 수명은 처음으로 더 늘지 않고 증가세를 멈췄습니다. 또 폐렴으로 인한 사망 확률이 유독 높아졌습니다. 김평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의 겨울은 예년보다 비교적 따뜻한 날이 이어지고 있지만 지난해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기록적인 한파가 덮쳤던 지난해에는 고령층에서 폐렴 등의 원인으로 숨지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해 사망자 수의 영향을 받는 기대 수명도 사상 처음으로 증가세를 멈췄습니다. 통계청이 지난해 태어난 아기의 기대 수명을 추산했더니 82.7년이 나왔는데 1년 전과 똑같아 보합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지난 1970년부터 관련 통계를 작성하면서 줄곧 늘어오다가 지난해 처음으로 증가세를 멈췄습니다. 2018년도에 겨울 한파가 기상청에서 작성한 통계에서 1973년 이래로 가장 낮은 기온을 보였습니다. 그 원인으로 인해서 사망자 수가 많이 늘었고요. 지금 나이에서 얼마나 더 살 수 있는지를 봤을 때는 40살인 경우 남성은 40.8년, 여성은 46.5년씩 더 생존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60살일 때는 남성은 22.8년, 여성은 27.5년씩 인생이 더 남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 수명은 80살이 넘어가지만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64년가량이고 남은 15년에서 20년은 아픈 몸으로 살아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부터 뇌혈관 질환을 제치고 3대 사망 원인 질병에 포함된 폐렴은 사망 확률이 암과 심장 질환은 다소 줄어드는 동안 혼자서만 10%로 늘어 사망 원인 2위 자리도 넘보는 수준이 됐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더 오래 사는 기대 수명의 격차는 지난 1985년에 8.6년으로 최대로 벌어진 이후 계속 줄어들어 지난해에는 6년으로 좁혀졌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다채로운 과학 문화를 소개하는 과학 산책 시간입니다. 잠을 안 자면 뇌가 어떻게 될까? 향고래가 멸종 취약종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 등 엉뚱하지만 궁금한 질문을 통해 과학의 높은 벽을 허무는 책이 있는데요. 바로 저도 과학은 어렵습니다만 2편입니다. 저자는 30년 넘게 과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길을 걸어온 이정모 관장입니다. 동명의 전작이 과학이라는 통쾌한 도구로 우리의 잘못된 통념을 깨부쉈다면 이 편은 일상적인 사례를 통해 독자들이 삶과 과학을 연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자는 수변 연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효율을 성찰합니다. 모든 동물이 잠을 자는 이유는 뇌에 노폐물이 쌓이기 때문인데요. 잠을 자는 동안에 뇌 척수액이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물질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청소해줍니다. 그런데 잠을 못 자고 피곤이 쌓이면 뇌는 스스로 이 스위치를 끄는데요. 이는 수면 부족으로 인한 참사가 끊이질 않는 이유를 뒷받침해줍니다. 몸 길이가 대략 20m로 이빨이 있는 고래 중에서 가장 큰 해양 동물인 향고래가 해저 3,000m까지 내려가 1시간 동안 잠수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머리에 있는 기름 때문인데요. 온도 변화에 민감한 기름은 차가운 공기에 노출되면 고체로 바뀝니다. 고체는 물보다 밀도가 높아서 쉽게 잠수할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하지만 이 기름이 산업혁명기 윤활유와 등유의 원천이 됐고 무분별한 고래잡이로 향고래는 멸종 취약종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처럼 이 책은 일상적인 사물이나 현상부터 사회적 이슈까지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을 소개하며 과학적 태도를 훈련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과학 공부를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다면 이 책을 통해 그 실마리를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과학 산책이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는 등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왔습니다. 새벽부터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상인이나 출근길 시민들은 잔뜩 움츠러 들었는데요. 송재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첫 경매 준비로 분주한 서울 가락시장. 매서운 한파에 상인들은 틈이 날 때마다 난로 곁으로 모여듭니다. 쉴 새 없이 손을 비비고 발을 굴러보지만 추위를 이겨낼 방법은 없습니다. 많이 춥죠. 손도 막 이렇게 얼죠. 여기 손끝이 막 얼지. 발도 얼고. 석유와 석탄 난로는 물론 톱밥으로 불을 피우는 전통식 난로까지 있는 대로 모두 동원했습니다. 잠시나마 속을 데워주는 뜨거운 음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추울 때는 뭐 난로 최고 뭐 그런 영이지 뭐 여기에 특별한 난방 관리는 없고 그냥 이렇게 난로 하나에 의지해갖고 그냥 사는 거지.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도 목도리와 마스크, 장갑으로 중무장했습니다. 있는 대로 몸을 웅크려도 틈을 파고드는 칼바람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시민들은 살을 애는 듯한 추위에 대부분 손을 주머니에 꼭 넣은 채 걸음을 재촉하는 모습입니다. 정류장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시민들. 오늘만큼은 인파로 가득 찬 만원 버스가 그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좀 얇은 옷 많이 입고 다녔었는데 오늘은 너무 많이 추워가지고 올해 처음으로 롱패딩 입고 나오게 됐어요. 이제 슬슬 마스크랑 장갑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겨울 추위는 대설이 껴있는 주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우리는 눈을 통해 세상을 읽지만 넓은 전자기파의 스펙트럼 중 사람이 볼 수 있는 부분은 가시광선 영역뿐입니다. 하지만 적외선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데요. 적외선으로 본 세상 어떤 모습일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과학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는 궁금한 S의 이호종입니다. 궁금한 S와 함께할 오늘의 이야기 만나볼게요. 적외선은 우리가 눈으로 감지할 수 있는 전자기파 영역들 중 가시광선의 붉은색 영역보다 바깥에 있는데요. 즉 적색의 바깥에 있다고 해서 적외선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적외선을 이용해서 세상을 보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적외선은 가시광선 영역 중 붉은색 계열보다 바깥 영역에 위치하는 전자기파인데요. 짧게는 약 750 나노미터, 길게는 25 마이크로미터 정도의 파장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역의 전자기파입니다. 일반적으로 750 나노미터에서 3000 나노미터, 즉 3마이크로미터까지의 적외선 영역을 붉은 빛의 파장과 가깝다고 해서 근적외선, 3마이크로미터로부터 25 마이크로미터까지의 파장 영역을 붉은 빛의 파장과는 조금 멀다고 해서 먼 적외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적외선이 가장 처음으로 발견된 것은 1800년 2월 11일 독일 출신의 물리학자인 윌리엄 허셜에 의해 행해진 태양 관찰용 필터를 테스트하는 과정에서였습니다. 허셜은 태양의 흑점을 관찰하기 위해 여러 필터를 다루던 중 유독 빨간색 필터를 사용할 때 다른 필터를 사용할 때보다 망원경이 더 뜨거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붉은색 빛에 무언가가 숨겨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허셜은 프리즘을 통과하여 분리된 빛에 온도계를 늘어놓고 색에 따른 온도 변화를 측정했습니다. 놀랍게도 빨간색 바깥쪽, 즉 빛이 보이지 않는 곳에 둔 온도계의 온도가 가장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곳에 손을 대보니 역시 따뜻함을 느낄 수 있었죠. 허셜은 이것에 대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열을 전달하는 무언가가 존재할 것이라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과학에서 이야기하는 적외선의 최초의 발견이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적외선을 볼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선글라스는 검은색이지만 적외선을 통해 보게 되면 투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선글라스는 가시광선과 자외선을 차단해서 우리 눈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원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적외선은 이러한 선글라스의 필터를 투과하기 때문에 적외선으로 볼 때는 투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이번에는 이 작은 유리를 쳐다볼게요. 이 유리는 IR 컷 필터 또는 핫 미러라고 하는 적외선 차단 필터입니다. 가시광선 영역의 빛을 통해서 볼 때는 보시는 것처럼 투과율이 높은 파란색 유리처럼 보이는데요. 적외선은 모두 이 필터에 반사돼 튕겨나가게 되기 때문에 적외선으로 보는 세상은 마치 거울처럼 보이게 됩니다. 사실 이건 카메라 속 CCD, 즉 광학 이미지 센서 앞에 부착되어 있던 필터입니다. 원리적으로 모든 디지털 카메라의 CCD는 근자외선 영역과 근적외선 영역의 빛을 전부 감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CCD만 장착되어 있는 상태로 카메라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보는 세상과 뭔가 다른 모습으로 왜곡되어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센서 앞에 IR 필터를 달아서 적외선 부분을 날려버리고 렌즈 유리를 통해서 자외선 영역을 흡수시켜주면서 순수하게 가시광선으로만 만들어진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것이 우리가 자연을 볼 때 보는 풍경과 같은 이미지인 것이죠. 신기한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신호등의 불빛은 대부분 LED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LED로 만들어진 신호등을 IR 카메라로 보게 되면 이렇게 꺼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의 후미등은 IR 카메라로 봐도 잘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바로 전구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전구와 LED 등이 빛을 만들어내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먼저 LED 등입니다. LED를 쉽게 설명하자면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변환시켜주는 광 반도체입니다. LED 등은 다이오드라는 반도체 수사를 이용해 만들게 되는데요. 다이오드는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를 접합시키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P형 반도체의 플러스 극, N형 반도체에 마이너스 극의 전압을 걸어주어 전류를 발생시키게 되면 P형과 N형의 경계면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 B 사이를 이동하는 전자의 흐름 때문에 빛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발광 다이오드, 즉 LED라고 부르고 있으며, 이러한 원리를 통해 만들어진 빛을 우리는 전기 발광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전구입니다. 전구는 필라멘트라고 불리는 일부러 저항이 좀 큰 상태로 만들어진 소자에 의해 빛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자가 만드는 빛은 전류를 통해 자신을 뜨겁게 달궈서 그 뜨거워진 열에 의해서 발생하는 복사 에너지, 즉 빈의 변이 법칙을 통해 만들어진 가시광선입니다. 이러한 열을 발생시켜 복사 에너지를 내뿜는 방식으로 빛을 만들게 되면 가시광선과 가까운 영역의 자외선과 적외선도 동시에 만들어지게 되며, 이 때문에 전구로 만들어진 빛은 IR 카메라로 선명하게 잡히는 반면 LED로 만들어진 빛은 순수한 가시광선과 가깝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만 IR 카메라에서는 포착할 수 없는 것이죠. 참고로 이 원리를 이용해 가장 먼저 전구를 세상에 등장시킨 건 에디슨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전기화학을 크게 대중화시킨 화학자 데이비 험프리이죠. 험프리가 만든 전구는 탄소로 만들어진 필라멘트를 이용했는데요. 하지만 빛이 지나치게 강하고 순식간에 필라멘트가 끊어져 실용성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에디슨은 탄소 필라멘트보다 강하고 필라멘트를 안정적으로 지켜줄 수 있는 비활성 기체들의 배합을 이용해서
오랫동안 빛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전구를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성과 덕분에 전구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 에디슨이라고 알려지게 된 것이죠. 오늘은 적외선을 통한 다양한 과학 원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유익하셨나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 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네, 시베리아 횡단철도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긴 철도로 무려 25년에 걸쳐 완공됐는데요. 총 길이가 약 9,400km에 이릅니다. 네, 연해주의 블라디보스토크를 시작으로 모스크바까지 평균 6박 7일 정도 소요되고 그동안 시차가 7번이나 바뀐다고 합니다. 네, 이국적인 분위기가 가득한 이 열차는 각 지역에서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데요. 머지않아 우리나라에서부터 출발하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